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는 왜 우리가 여기서 베타 산화라고 표현을 하는지를 살펴봤어요. 그 다음 다시 시작. 자,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왜 베타 산화의 경로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 다음 다시 연결해서 교과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05페이지 세 번째 베타 산화 경로 두 번째 테라그래프. 자, 기존적으로 이 경로는 시트르산 회로에서 숙신산을 산화하는 경로와 매우 유사하다 되어 있어요. 갑자기 또 시트르산 회로에 또 숙신산이 왜 나오느냐, 더 복잡해지겠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좀 전에 살펴봤던 그림, 왼쪽에 있던 그림 16.15에 나와 있듯이 포화지방 아실코에의 산화는 각 순환당 다음 반응을 거친다 되어 있네요. 자, 탈수소화 반응이었어요. 수소가 빠져나갔었죠. 그 다음 물이 들어갔었어요. 그죠? 수화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산화의 수산기화 반응. 자, 이 부분 한번 봅니다. 베타기의 수산 반응. 자, 거기 이번에 보니까 수화, NOL-CoA의 수화 반응이 되어 있고, 물 한 분자가 들어갔어요. 물 한 분자가 들어간 H2O, 하늘 최고로 되어 있는 H2O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여기 보니까 OH는 베타 탄소에 와서 하이드록시리기가 돼요. OH 하늘에서 보입니까? 그 다음에 또 H가 하나 어디 가서 붙죠? 베타 쪽은 OH가 붙고 알파 탄소에 H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파 탄소, 빨간 글씨로 된 탄소에 H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베타 탄소의 수화기 OH기죠. 수화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화기의 탈수소화 반응. 수화기에 있는 H가 어떻게 됩니까? NADH로 바뀌는 과정에 써요. 그래서 우리가 케톤으로의 산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까지는 어렵고, 하여튼 또 하나 빠져나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또 다른 코에이가 베타 탄소를 공격함으로써 절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시드 코에이가 하나 만들어지고 두 분자의 탄소가 없어졌으니까 두 개의 탄소가 짧아진 아시드 코에이가 방출된다. 물론 이제 불포화 지방산은 또 이거와 약간 다르게 또 작용한다는 말이 있고요. 자, 베타 산화로 생성된 아시드 코에이는 자, 피루부산 산화, 좀 전에 피루부산 산화가 나왔어요. 피루부산 산화로 생성된 아세틸코에와 마찬가지로, 자, 피루부산이 해당 과정을 거치면은 한 분자의 육탄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바뀌었죠. 피루브리엑시드, 탄소 3개짜리. 이게 아시틸코에로 바뀌어서 시트르산 해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과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루부산 산화로 생성된 아세틸코에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떻게 들어간다? 시트르산 회로에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산화탄소로 산화되면서 거기에서 세 분자의 NADH, 두 분자의 NADH, FADH2, 한 분자의 GTP, 즉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베타 산화는 시트르산 회로와 비슷하게 환원된 전자 수용체를 생성하며 이 수용체는 결국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다수의 ATP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지방산이 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죠. 그럼 그것이 산화된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홀수든 짝수든 두 개씩 잘려서 아시드코에로 가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아시드코에는 피루부산에서 만들어진 아시틸코에와 마찬가지로 시트르산에 들어가서 ATP 합성하는데 사용이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506페이지는 방금 살펴봤던 각각의 단계별을 또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로 갑니다. 507페이지 4번 하기 전에 메뉴에 있는 개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지방산은 탈수소와 수화, 탈수소와 그 다음에 시올리스 분해의 반복, 그래서 산화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매 단계당 아시드코에이,
그 다음 2개씩 짧아진 탄소가 만들어진다. 까지요. 자, 4번으로 갑니다. 미토콘드리아 베타 산화가 다수의 동종 효소 사용,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포유류의 미토콘드리아는 베타 산화 여러 단계들을 위한 다수의 아이소 엔자임을 가지고 있더라. 4개의 아실코에의 탈수소 효소, 동종 효소가 존재하며 이 동종 효소들이 가지 짧은, 중간, 긴, 매우 긴 지방 아실코에의 사슬 기질 특이적으로 관여하더라. 이제 하는 역할이 다 동일하죠. 그렇지만은 분자량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른 효소, 그래서 아이소 엔자임, 아이소자임, 동종 효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경로에 쓰이는 다음 3가지 효소들은 각각 2개의 동종 효소를 가지고 있더라. 그중 하나는 큰 크기의 베타4, 알파4, 베타4, 알파 4개짜리, 베타 4개짜리 8개의 합체죠. 8합체의 단백질이며 베타 산화 순환 경로의 마지막 3단계를 촉진하는 데 관여하네요. 미토콘드리아의 3가지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라 불리는 이 효소는 긴 사슬 지방아실코에에 대한 특이성이 있다. 자, 그럼 왜 이런 걸 배우느냐? 자, 미토콘드리아의 지방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질병들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으며, 자, 카르니틴 아실기 전이효소 시스템 내에 단백질 및 베타 산화 효소 이런 것들의 유전적 결함이 마이토콘드리아 질환과 연관들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중간 사슬 아실코에의 탈수소 효소, 자, 이거는 중간 사슬 탈수소 효소의 결합이 가장 흔한 지방산 대사의 질병이며, 자, 영아, 돌연사 증후군,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런 그 에너지 대사에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의 효소가 결핍되어 있어서 영아기 때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는데 그 에너지가 모유라든지 엄마를 통해서 모체를 통해서 받아들인 에너지원인 지방의 분해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산 산화 장애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보통 태어나고 몇 해 안에 되풀이되어서 나타나는 지방간, 지방이 이제 분해 안 되고 간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지방간 증상. 그 다음에 혈액 내에 높은 지방산 중간체, 지방산들이 이제 흡수가 되고 에너지원을 써야 되는데 흡수가 되어서 분해가 안 되니까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렇게 혈액에 막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혈당 수치를 보인다.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글루코스에 의존적이 되겠죠. 그렇죠? 글루코스 의존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혈액 내의 혈당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뇌 대사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골격근과 심장의 근육의 질환 증세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더라.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질량분수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생아 검사를 우리가 쉽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다음 페이지요. 508페이지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방산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짧은 지방산의 포함되어 있는 우유, 유제품을 섭취를 하게 함으로 해서 이런 질환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번째, 지방산 산화의 에너지 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팔미토일을 하나 예를 들어서 8분자의 아실코에로 분해되는 이런 이제 균형식을 우리가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팔미토일 코에 이게 이제 7번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7번 과정 거치니까 7번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코에 찌올기가 얘들을 7개 필요하고, FAD 아까 H를 받아들이고 하는 거였죠. NAD도 마찬가지였어요. 수화 반응도 7번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7번 잘리니까 16개짜리가 8개의 코에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FADH2가 2개, H2 붙은 것이 7개, 그 다음에 또 NADH가 7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아시드 코에이는 어떻게 됩니까? 시트러산 회로로 가가지고 한 바퀴 삥 돌면서 NADH를 3개 만들어내고 FADH2를 1개 만들어내고 ATP, GTP를 1개 또 만들어낸다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FADH2는 어떻게 됩니까? 또 ATP를 만들어내는데 사용이 되고 NADH 역시 마찬가지로 ATP를 만들어내는 전자전달기로 가서 이것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각 산물들은 앞서 설명된 탄수화물 산화와 똑같은 방법대로 대사가 되겠죠. 탄수화물 대사라는 것은 결국은 불탄당이 피로부산으로 바뀌고 아시트코에로 바뀌고 시트러산회로를 거친 다음에 나온 산물들이 전자전달을 거치는 과정이었죠. 네 번째 줄요. 따라서 지방산 산화로부터 산출된 에너지 양을 ADP로부터 생성된 ATP 분자수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봐주세요. 자, 8m 산에서 8리토일 코에이로 활성화될 때 이때는 ATP 아까 우리가 AMP로 남고 인산기 두 개가 파이로인산이 빠져나왔죠. 그래서 ADP의 입장으로 봐서는 두 개의 ATP가 필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두 분자 ATP가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8미터산에서 8미터일 코에이로 활성화될 때. 자, 그러면은 아시드 코에이가 최종적으로 8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8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8 곱하기 10, 80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아시드 코에이. 자, 아시드 코에이가 시트러산 회로 들어가면은 ATP 1개 만들어내고 NADH 3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FADH 1개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럼 각각 그것이 자, 여기서는 ATP의 산출량을 FADH2는 1.5개의 ATP를 만들어낸다라고 산출하고 있어요. NADH는 2.5개를 만들어낸다고 산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식물토나 이런 데서는 FADH2가 두 분자의 ATP, NADH는 세 분자의 ATP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정수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1.5, 2.5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결론적으로 1.5, 2.5로 계산할 때는 106개의 토탈 ATP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FADH2가 두 분자의 ATP를 만들어낸다면 그 7 곱하기 1.5가 아니라 7 곱하기 2가 되어서 14개의 ATP가 만들어지겠죠. 거기 보니까 NADH는 7개니까 2.5가 아니라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21분자 ATP가 만들어내겠고요. 자, 아시드 코에이가 우리 여기 교과서에서는 한 분자 ATP 만들어내고 또 3개의 NADH, 1개의 FADH를 만들어내서 10개의 ATP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이 각각 FAD 이것을 두 분자 ATP, NADH를 세 분자 ATP라고 한다면 8 곱하기 12가 되어서 96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NADH나 FADH가 각각 1.5개, 2.5개 혹은 2개 혹은 3개 ATP로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ATP의 총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요. 이거는 FADH2가 두 분자 ATP를 만들어내고 NADH가 세 분자 ATP를 만들어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개수예요. 자,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 보라색으로 표현 제가 해놨죠. 곱하기 1.5 곱하기 2.5 곱하기 10. 이건 우리 교과서처럼 FADH2와 NADH가 1.5, 2.5개의 ATP를 만들어낸다고 가정했을 때는 106개의 ATP가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그림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맨 위에서부터 C16, C14, 12, 18, 6, 4, 2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두 개씩 잘라지면서 이 반복적인 대사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ATP 숫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시고 얼마나 많은 FADH와 NAD가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결론만 내려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은 전부 다 포화지방에 관계되는 이야기였어요.
포화지방,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포화지방. 자, 그러면 이중결합이 되어 있는 불포화지방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베타산화가 일어나느냐? 이것은 간단하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 16.7을 보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16점 보게 되면 맨 위에 리놀레일 포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18개의 탄소로 되어 있고, 자, 보니까 맨 위에 그림 왼쪽에 보니까 번호가 18 되어 있죠. 그 다음 이것은 12번과 13번 사이에 9번과 10번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즉 이중결합이 두 개 붙어가 있어요. 그래서 18 2C 되어 있고 9, 10이 되어 있죠. 9번과 12번에서 이중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베타 산화가 3번 일어납니다. 베타 산화가 3번 일어나는 단계예요. 여기서 말하는 베타 산화가 3번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그 그림에서 리롤레일 코의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2번과 3번, 2번, 3번이 뭐죠? 알파, 베타 탄소죠? 2번이 알파 탄소고 3번이 베타 탄소예요. 여기에 잘리고, 그럼 2번, 3번은 또 그 옆으로 2번, 3번은 옮겨지겠죠? 또 잘리고, 또 잘리고. 즉, 이중결합이 없는 쪽은 자연적으로 지금 배운 것처럼 탁탁탁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베타 산화가 3번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일어나려고 딱 하니까 2번, 3번, 3번, 4번 사이에 이중결합이 딱 있어요. 그 이중결합이 있는 것을 NO1 코의 이성질체화 효소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죠? 2번과 3번 사이로 이동해 가버립니다. 2번과 3번 사이로 이동해 가버려요. 그래서 2번과 3번 사이로 이동해 가면서 4번과 5번이 이탈되는 거예요. 4번과 5번이 이탈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번의 베타 산화가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상세한 걸 생략합니다. 그래서 베타 산화가 일어날 때 다시 빠져나가고 2번, 3번이 남게 되겠고, 또 아세틸 코에이의 탈수소 요소에 의해서 탄소 결합이, 이중결합이 또 사라지고 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중결합이 없는 부분은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쫙쫙쫙 잘리다가 이중결합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성질체화 효소와 환원 효소에 의해서 그 부분이 다시 단일 결합화되는 것처럼 해서 잘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다 짝수였어요. 홀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 홀수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언급할 때 두 개씩 다 잘리다가 맨 마지막에 벤조산으로 해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벤조산으로 해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 산소가 3개짜리 남아있는 것들은 2개의 탄소가 아시티코에가 되면서 맨 마지막에 벤조산으로 돼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대사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해서 7번 홀수, 탄소, 사설, 지방산의 산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천년 시절 내 지방산들은 짝수, 탄소, 사수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홀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홀수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사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홀수, 사설, 아실, 코에의 베타 산화 중 마지막 단계의 5개의 탄소가 남아있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바로 교과서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왼쪽에 보니까 CH3, CH2C, CH2C, 그 다음에 C올기가 황과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순환의 5개 탄소 아실 코에가 되겠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티올리세 분해는 한 분자의 아세틸 코에와 프로피오닐 코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코에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3개의 탄소가 남아있는 걸 뭐라 하죠? 프로피오닐 코에라고 합니다. 이 프로피오닐 코에는 503페이지에서 한번 언급되었던 거예요.
자, 홀수 탄소가 다 잘려 나가고 3개의 탄소가 코에일과 코에이와 결합되어 있는 거, 이걸 프로피오닐 코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크누브의 가설에 의하면은 맨 마지막에는 벤조산으로 되어서 분해가 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 몸에서 또 다른 대사의 기질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 지금부터 보고자 합니다. 자, 6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10페이지요. 자, 시트르산 회로를 통해서 이화작용되는 아시틸코에와는 다르게, 이제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그리 가는 거니까요. 아시틸코에는요. 프로피오닐 코에는 탄소 원소가 시트르산 회로에 유입되어서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연소되기 전에는 또 다른 대사가 되어야 된다. 3개짜리 탄소니까요. 이는 먼저 프로피오닐 코에이를 ATP 의존성 카복실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ATP 의존성 카복실기를 하나 더 붙인다는 거예요. 카복실기를 하나 더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오틴이라고 하는 내재된 효소인 프로피오닐 코에이, 카복실레이즈, 말이 좀 어렵습니다. 프로피오닐 코에이에 카복실기를 붙이는 효소입니다. 세 분자의 탄소에 코에이가 붙어 있는 프로피오닐 코에이에 카복실기를 붙이는 효소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밑에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16.18 그림입니다. 자, 16.18 그림 밑에 그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메뉴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마지막 산물인 프로피오닐 코에이가 있어요. 프로피오닐 코에이가 있고, 조금 전에 ATP ön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TP가 한 분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거기 보니까 프로피오닐 코에이 카복실화 효소가 있고, 이것이 비오틴 조효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과정에 HCO3 탄산수소이온이죠. 이것이 한 분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카복실화 시킨다는 것이죠. 이 카복실기가 탄산기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COO 카복실기죠. 이것이 프로피오닐 코에이에 와서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붙은 것을 우리가 S 메틸 만노닐 코에이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에피모바 효소에 의해서 구조가 바뀌죠. 이게 이제 원자의 이동은 없어요. R타입의 메틸 만노닐 코에이로 바뀝니다. 메틸 만노닐 코에이로 바뀌고요. 이 메틸 만노닐 코에이가 숙시닐 코에이로 바뀝니다. 숙시닐 코에이로 바뀌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프로피오닐 코에이라고 하는 탄소 3개짜리가 카복실기를 받아들여서 숙시닐 코에이로 된다는 것이죠. 그럼 탄소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개짜리가 4개짜리 카복실기를 받아들여서 4개짜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510페이지 오른쪽 위에 두 번째 줄요. 그래서 숙시닐 코에이로 이렇게 반응으로 변환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줄요. 메틸만노릴 코에이 뮤스타제라고 하는 거, 자, 바이타민 B12에서 파생된 보조인자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B12 조효소들은 아미노산 대사에도 쓰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또 우리가 설명을 할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 밑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오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다음으로 가네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먼저 개념부터 한번 봅시다. 홀수 사슬 지방산들은 산화 후 한 분자의 프로피오닐 코에이를 산출하며 프로피오닐 코에이에서 숙시닐 코에이로 변환한다. 여기서 비오틴이라고 하는 바이타민 B12 계열입니다. 그걸 좀 다시 내가 설명하는데, 오입해 보니까 바이타민 B12 있죠. 이 비오틴 계열이에요. 그래서 조효소 B12 의존성 재배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이 과정에서 바이타민 B12라고 하는 비오틴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이타민 B12, 비오틴, 이것이 이제 없다면은 이 과정은 일어나지 않겠죠. 자, 프로피오닐 코에이가 사람 내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프로피노코에가 대사가 되면은 수신산으로 바뀌어서 이것이 시트르산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대사가 안 되면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메틸만놀코에 뮤스타제라고 하는 효소의 활동에 결합이 있거나, 그 다음에 아데노실 코발라민 조효소 생성에 문제가 있다면, 각각의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복잡한 단계에 관여하는 효소예요. 자, 그러면은 R타입의 코에가 축적이 돼요. 왜? 맨 밑에는 수신의 코에로 가게 되면은 뮤스타제가 있어야 되겠고, B12 조효소가 여기 바이타민 B12가 조효소로서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R타입이 축적이 되겠죠. 그 후에 메틸말론산의 형태로 이것이 세포에서 나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산증을 유발하는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숙신의 코에로 바뀌면은 에너지 대사에 사용이 되는데, 에너지 대사에 사용되지 않고 축적이 되게 되면은 메틸말론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축적이 돼 가지고 이것이 산증을 유발시키는 과정인 혈액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H가 감소되게 되면 이것이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산증에서 중추신경계 손상이 나타난 현상, 이것을 메틸말론산 혈증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아주 어린 나이에 치명적입니다. 이 질환은 때때로 많은 양의 바이타민 B12를 투여해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타민 B12 조효소가 조효소로서 이 과정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B12를 투여함으로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뮤타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은 바이타민 B12의 투여만으로는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질환의 경우 유전자 돌림변이가 B12 조효소에 대한 뮤타제 친화도를 감소시키게 되며 효소는 조효소 농도가 충분히 증가될 수 있을 때 유발되어 작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뮤스타제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이 제대로 작동해야 되죠. 이게 만약에 돌변이가 아닌 상태라면 그때는 바이타민 B12 조효소가 있어야지만이 이 숙신의 코에로 바뀌어서 시트러스 회로로 우리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메틸말론산이 혈중으로 나와서 심각한 산증을 초래하게 되겠고, 그 산증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어린 아이들한테 심각한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메틸말론산 혈증에 관계되는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자, 그 밑에 보니까 바이타민 B12의 중요성을 빨간 박스에 표시를 해놓고 이것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심통이 생기는지를 그 옆에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걸로 대신하고자 하고 이걸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